the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the days of wine and roses and you. 안녕하십니까,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6강으로 실전 비즈니스 와인 테이블이란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레스토랑과 혹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정해서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들로 내용을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첫 번째 소주제는 복잡한 와인, 분류하면 쉬워진다입니다. 놀랍게도 와인에 만들 수 있는 양조용 포도 품종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포도의 품종만 약 2,000가지이고 비즈니스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해서 많이 재배되는 품종만 추리더라도 약 150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품종들을 기억하기는 저처럼 전문직인 소믈리에 외에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분류된 기준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당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것은 미각이 발달하지 않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와인을 접했을 때, 어떤 와인을 입안에 가져갔을 때 단맛이 많이 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스위트 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단맛이 나지 않은 와인을 드라이 와인이라고 하며, 그 단맛과 드라이한 사이에 세미 스위트 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맛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맛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는 초반에, 즉 어떤 서양 음식이 됐건 일식이 됐건 중식이 됐건 한식도 코스로 나오는 곳이라면 식사 초반에는 가벼운 식재료들을 이용한 저희가 전체 요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체 요리들과 단맛이 나는 와인을 페어링하게 되면 단맛은 놀랍게도 가장 강한 맛입니다. 그래서 앞서 준비했던 전체 요리의 맛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당도에 따른 분류는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스위터 와인들은 식사의 초반보다는 후반부에, 보통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디저트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달콤하죠. 그래서 디저트와 스위트한 와인들을 페어링하는 것이 좋다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게감, 영어로는 바디라고 표현했죠. 바디에 따른 분류입니다. 즉 물과 우유와 두유의 차이를 앞서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물은 목 넘김 이후에 거의 여운이 남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 바디, 가벼운 무게감, 우유는 1, 2초간 입안에 여운이 남기 때문에 중간 무게감, 미디엄 바디, 두유는 3초에서 4초간 입안에 여운이 오래 남기 때문에 저희가 풀바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 번째, 역시 쉽습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죠.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그리고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중간 색깔을 띠는 와인을 보통 우리가 로제 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이트 와인은 만드는 공정에서 포도의 즙을 압착한 이후에 바로 그 즙으로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공정의 시간이 레드 와인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샤도네이는 전 세계 어디서나 재배가 되지만 바로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 이런 신세계 지역의 와인 산업의 불모지였다가 이 샤도네이라는 포도 품종이 바로 와인을 만들고 그 만든 와인을 판매를 해서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을 이해하신다는 것은 와인 산업이 가능하게끔 했던 와인의 공정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레드 와인은 압착한 후에 포도의 껍질을 그 압착한 즙에 담가 놓는 과정, 전문용어로 치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껍질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성분이 있습니다. 포도의 즙 색깔은 당연히 화이트지요. 근데 그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라는 색소가 레드와인의 색깔로 만들고 있으며, 또 껍질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레드와인을 먹었을 때 혀 양쪽 끝에서 느껴지는
떡더름한 느낌이 바로 그 침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와이너리에 따라서 침용의 시간은 짧게는 3일에서 내가 다른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고 싶다면 좀 더 길게 일주일까지도 침용의 시간은 와이너리의 와인 메이커,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로제 와인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틀린 답은 화이트 와인 반, 레드 와인 반을 섞는 겁니다. 그렇게 로제 와인을 만들진 않습니다. 반면에 로제 와인은 앞서서 제가 침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침용의 시간을 아주 짧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시간에서 하루 미만의 껍질을 담가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핑크빛을 띠는 로제 와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소믈리에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식과 어울리는 다양한 와인 중에 저는 약간 드라이한 스타일의 로제 와인이 한식과 굉장히 좋은 궁합을 보인다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조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와인이라는 표현의 앞세에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스틸 와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와인들이 스틸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파클링 와인, 탄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가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샴페인은 프랑스 북동부 지역의 샹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만 이유법상 샴페인이라고 명칭할 수 있으며 이 강에서 프랑스 와인을 얘기할 때 루아르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샹파뉴 지역을 외에 프랑스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을 크레망이라고 하죠. 그럼 유럽의 다른 나라들, 프랑스와 더불어서 생산량이 비슷비슷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에서도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다 명칭이 다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스파클링 와인을 스푸만테, 스페인에서는 까바, 독일에서는 젝트라는 명칭으로 같은 스파클링 와인이어도 샴페인이라는 표현은 프랑스의 북동부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가장 스파클링 와인의 프리미엄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입니다. 대표적인 세계 3대 주정 강화 와인은 스페인 하부 지역의 쉐리 와인과 포르투갈의 포토 와인, 그리고 포르투갈령인 마데이라 섬에서 나오는 마데이라를 보통 세계 3대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알코올 도수가 높고 당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저트 와인으로 많이 응용이 되며 잔도 그렇게 크지 않은 잔에 드시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류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가양 와인을 만나실 경우가 극히 드무셨을 것 같은데요. 칵테일의 왕이라 불리는 마티니와 칵테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맨하탄 같은 칵테일에 쓰이는 가양 와인들입니다. 다양한 허브들이 이 와인을 만드는 데 들어가서 드라이 벌마우스, 스위트 벌마우스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가양 와인들은 칵테일에 같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와인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기억을 하시고 이 기준점들을 아신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는 와인들에 조금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 즉 한 발짝 한 발짝 와인을 정복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0여 가지의 상업적으로 성공한 주품종 중에 국제적으로 널리 재배되는 포도 품종인 4가지의 품종이 있었죠.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그다음에 슈라즈, 피노누아, 이탈리아 토스카나 끼안티 지역의 산조베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이트 와인의 왕이라 불리는 여왕이라 불리는 샤도네이, 그다음에 뉴질랜드와 프랑스 루아르가 고향인 소비뇽 블랑, 독일을 대표하는 리슬링. 그래서 이런 품종에 대한 특징과 맛을 인지했을 때 내가 꼭 이 와인을 오픈해서 따지 않아도 라벨을 봤을 때 포도의 품종만 보고도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와인을 접근할 때 내가 좋아하는 품종은 어떤 품종인지, 왜냐하면 와인의 맛이라든지 본인의 미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객관적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취향은 무엇인지를 나아갈 수 있는 기준점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의 라벨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와인의 이름이겠죠. 다행히 이 와인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특정한 와인 산지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와인 산지를 학습하는 이유는 그런 와인 산지를 알았을 때, 라벨을 봤을 때, 아, 이게 내가 호주의 최고의 와인 산지라고 이야기 들었으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와인 라벨은 지역명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량은 전 세계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750ml며 그다음에 알코올 도수는 퍼센트로 명확하게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죠. 바로 빈티지입니다. 빈티지라는 것은 포도를 수확한 연도를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000년이라고 와인 라벨에 여러분이 음용하시는 와인 라벨에 적혀 있다면 이 와인은 2000년에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는 겁니다. 와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기 때문에 당연히 미루어 짐작컨대 작황이 좋았던 포도로 좋은 와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작황이 좋지 않았던 해로 만든 와인들은 조금은 빈티지가 좋은 해보다는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믈리에들은 프랑스 보르도의 그레이트 빈티지, 좋은 빈티지 애들은 외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05년, 2009년, 10년, 2015년, 2019년 이렇게 프랑스 보르도의 좋은 해들은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며 고기가 접점을 이뤘을 때 가능하면 좋은 빈티지의 와인들을 당연히 추천해 드리는 것이 소믈리에로서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테이블 매너 어떠십니까? 벌써 부담스럽죠, 단어가. 그런데 그 부담스러움은 이렇게 한 가지의 핵심 용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이블 매너의 핵심은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즉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매너이자 테이블 매너란 얘기인 것이죠. 보통 라운드 한 테이블에는 많이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되면 한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이 굉장히 복잡하게 막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매너라고 표현했는데 첫 번째 단추는 내 빵과 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빵이 자연스럽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이고 우측에 있는 물잔이 내가 사용하는 물잔이라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팅이 굉장히 나이프도 많고 포크도 많지만 바깥에서부터 하나씩 사용하시게 되면 코스가 진행될 때마다 그 테이블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인원이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나이프와 첫 번째 포크는 뭐다? 전체 요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메인 나이프와 메인 포크만 남게 되고 스테이크를 다 드시게 되면 역시 메인 나이프와 포크도 다 정리를 하고 위에 세팅되어 있는 스푼과 포크를 아래로 내려드리면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디저트 코스가 진행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테이블 매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몇 가지의 팁을 알고 자연스럽게 식사하시면 되는 것이 테이블 매너이고 테이블 매너라는 단어로 굳이 우리가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한상 문화죠. 한상 문화라는 것은 뜨거운 밥과 그 쌀밥에 여러 가지 곁들이는 찌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찌개가 없다면 국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다양한 젓갈까지 곁들인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사에는 굳이 와인을 페어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음식은 전체 요리와 습, 메인 식사, 디저트 혹은 집에서 그렇게 코스를 먹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역시 간략하게 샐러드를 만들어서 다 같이 쉐어를 하고 샐러드가 먹고 난 다음에 메인 식사를 함께 한다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체 요리와 어울리는 와인 혹은 전체 요리가 먹기 전에 먹는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에페리티프, 식전주라고 하는데요. 식전주를 곁들이는 문화. 그리고 식전주는 대체적으로 드라이하기 때문에 이어지게 될 식사에 어떤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하는 식중주, 말 그대로 식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앞선 분류해서 말씀드렸던 디저트와 함께하는 포티파이드 와인 같은 것들. 서양의 음식 문화와 서양의 음료 문화는 이렇게 코스와 그래서 나누어진 음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런 음료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프랑스의 그룹과 중요한 비즈니스 디너를 앞두고 있다면 앉자마자 바로 식사를 주문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식전주가 익숙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또 식사와 함께 할 때는 그분이 만약에 프랑스의 특정한 지역, 뭐 알자스 지역에서 오셨다면 알자스 지역의 와인을 미리 셀렉트해서 식사와 함께 하게 되고, 또 식사 후에는 그들은 디저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디저트를 함께 할 때 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그라빠 같은 이런 식후주와 프랑스의 꼬냑 같은 것들을 추천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비즈니스 디너 자리의 분위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하며 즐겁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강에서는 좀 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가보겠습니다. 음식과 와인의 마리아주라는 주제로 통해서 실제 전체 요리와 식중주와 식후주에는 구체적으로 또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7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